예, 얼마 안 있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 바로 일자리입니다. 지난주 향후 5년간 정부에서 추진할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 등 많은 청사진이 담겼는데 이전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 1번지 초대석엔 일자리위원회 이용석 부위원장과 함께 정부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달이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됩니다.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력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일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6개월 지난 시점에 현재 고용 상황 궁금한데, 일단 통계 수치로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여건은 아직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9월 달 이제 실업률이랄지 고용률, 취업자 수를 보면 이제 8월 달이나 지난해 9월 달에 비해서 개선은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 실업률은 한 3.4% 되는데 이제 청년 실업률이 한 2배 이상 9.2%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것은 이제 성장이 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우리 경제 여건, 그리고 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들이 이제 25에서 29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본격적으로 고용 시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 일자리 정책의 골든타임이다. 만약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공장에서 물건이야 저녁에 야근해서 열심히 만들면 내일 아침에 나오지만, 우리가 많은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이 정책들이 성과를 내려면 국회에 가서 이제 예산도 따와야 되고 법률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이제 사정이 좋아질 것이고, 저는 내년 가면 일자리 지표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될 텐데 그동안의 출범 이후에 또 특히 일자리위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론도 수렴했고요. 관계기관 간 협의도 하고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5개년 로드맵이 아닌가 싶은데, 청사진에 담긴 핵심 키워드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일자리 정책을 연도별로 국민들께 제시해서 일관성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서 연도별 계획과 추진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중요한 것은 5대 분야인데, 우선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하는 분야, 두 번째는 공공 분야 81만 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 네 번째가 일자리 질 개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청년이랄지 여성, 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 로드맵은 최종 확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격변하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중에 좀 눈길이 가는 거 한두 개만 더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굉장히 이제 눈에 띕니다. 그 특히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물론 민간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실현을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들 거다. 그럼 재원 마련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실현 가능한가? 공무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단계적으로 충원을 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재원은 확보 방안이 과연 마련돼 있는 건가? 국민들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민들께서 재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81만 개 중에서 공무원이 17만 4천 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돈이 한 17조 정도 들어가지만 나머지 64만 명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21.3%가 공공 부분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냐?
8.9%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숫자가 OECD는 83명입니다. 근데 저희는 절반도 안 되는 32.9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보건, 요양, 의료, 복지 이런 분야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공공 분야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 예.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19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공무원들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없애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필요한 것은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 문제고요. 그리고 OECD 국가들은 우리보다 2배, 3배 공공 부분의 숫자가 많지만 다 재정이 감내하고 있고 우리보다 건전하게 예.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돈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매년 확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자리 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바로 이제 비정규직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굉장히 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일자리 질 개선 문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청사진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일자리 양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자 하는 예. 것이거든요. 예. 이제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로드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거, 예, 예. 세 번째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을 그러면 완전히 없애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정규직은 계속 쓰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업주들이 뭐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이런 때 이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가 올라가면서 일부 이제 자영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예.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고 근로시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서 국민들의 예. 삶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 예. 내용이 로드맵에 들어가 있죠. 알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근로시간 단축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민간 기업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이 좀 애로를 느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기업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방안들도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이것은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사회적 타협과 이제 국회 입법화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지금 양대 노총 그리고 경영계, 예. 정부, 민간 이렇게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18년 만에 노사정이 지금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비정규직도 이제 사회적 타협과 입법화를 통해서 이제 추진해 가니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뭐 일부에서는 정부가 밀어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이제 밀어붙인다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 간의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법률을 통해서 예. 예측성 있게 추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저 공공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민간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사회적 기업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정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낯설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협동조합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있는 것 같아요. 유형은. 예.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게 정부 혼자 힘으로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가져가실 생각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하니까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 경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도 늘리면서 양극화랄지 고령화랄지 우린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야말로 착한 경제고 예. 착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우선 사회적 기본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법,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 판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로 확대를 위한 법, 이런 법률을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전담 기구, 컨트롤 타워도 만들 것이고, 그리고 금융적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융을 활용해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고요. 물론 당연히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근데 EU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체 고용의 6.5%가 사회적 기업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1.4%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EU 평균 수준까지만 고용을 늘려도 거기서 13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부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구입해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의무적으로 구입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구매해주고 그러니까 뭐 우리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빵을 만들어서 팔아서 장애 사업을 한다든지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보청기를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아주 싼 가격이나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주 뭐 정착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5년 안에는 다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우선순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근차근 좀 진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공적으로 실현이 됐다, 어느 정도 일정 성과를 봤다 했을 때 아까 전에 했던 일자리 관련 통계 수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요? 실은 문재인 정부는 숫자 제시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뭐 다른 정부처럼 747이다, 474다 이런 걸 제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런 이제 5년 로드맵이 실현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그 일자리 양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고용률입니다. 이게 지난해 66%인데 이게 70%대로 진입을 할 것입니다. 이제 OECD가 평균 한 68%니까 선진국형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자리 질의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임시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한 21% 되는데 OECD 수준인 11%대로 개선이 될 것이고 또 근로 조건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1년에 한 2,052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는 350시간, 독일보다는 무려 700시간 일을 더 합니다. 이게 이제 1,800시간대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수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어떤 경제 성장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야말로 낙수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위원회 많은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있으시다면 물론 이런 작업들을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시청자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경영계는 항상 격차 시정에 신경을 써야 되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 정책이 정부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때 예산과 법률을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특히 언론이나 사회단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 없습니다. 모든 약들도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 경제에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경제의 장점에 주목해 주시고 조그만 부작용을 너무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자리위원회 이영석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